위한 연행, 비인도적인 구금. 이 끔찍한 일을 당한 건 바로 미국 배터리 공장의 기술진으로 파견 나가 있던 한국인 300명이었습니다. 미국에 막 나가는 행보에 한국 정부는 당장 전세기를 띄어 11일 미국 현지에 비행기를 도착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기술진들을 데려올 계획이었죠. 근데 트럼프가 갑자기 막아섰습니다.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가지 말아달라고 붙잡은 건데요. 추방까지 들먹이며 나가라고 할 땐 언제고 왜 다시 붙잡은 걸까요? 무릎 꿇은 미국 정부. 그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넥스트 코리아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무브 동아시아 쪽 외교를 담당하는 차관보에서 근무하고 있는 헨리 해밍턴입니다. 최근 국무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노동, 이민, 비자 문제로 얽혀 한국인 300명이나 갑자기 연행되어서죠. 특히 제가 근무하는 부서는 끊이지 않는 전화와 업무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업무를 처리하던 와중 급하게 상부로부터 조지아주 현장에 나가 한국 측과 접촉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강경하고 무자비한 태도의 트럼프가 갑자기 라는 술렁거림이 생겼지만 저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당장 조지아주로 향했죠. 조지아주에 도착한 저는 정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희 측 관계가 아예 뒤집혔거든요. 한국인 기술자들을 놓치면 안 된다라며 저희 미국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입장이 되어버렸거든요. 이번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배터리 공장 3곳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기술자 300명이 하루아침에 연행된 겁니다. IC 당국이 비자 위반과 불법 취업이라는 명목으로 무차별적으로 체포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일반적인 이주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들은 리튬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핵심 인재들이었거든요. 현장에서 만난 한국 기술진 중 이철민 수석 엔지니어는 LG에서 25년간 일한 배터리 기술의 상증인이었습니다. 배터리 셀 제조부터 품질 관리까지 전 과정을 꿰뚫고 있는 진짜 전문가였죠. 또 박진우 생산팀장은 삼성 SDI에서 20년 경력을 쌓은 베테랑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구치소에 수감된 겁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강행된 이번 연행으로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가 즉시 나타났습니다. 이철민과 박진우를 비롯한 한국 기술진들이 구금되자마자 미국의 세계 배터리 공장이 완전히 가동을 중단한 겁니다. 그들 없이는 생산 라인을 돌릴 수 없었던 거죠. 이는 단순히 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기술적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사라진 겁니다. 테슬라, GM, 포드 등 미국의 주요 자동차 업계가 즉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전기차 생산에 필수적인 배터리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거죠. 저는 이 상황을 목격하며 본국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미국 전기차 산업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미국인 직원들의 증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공장 안전관리자인 윌리엄 존스는 이철민이 지난달 화학물질 누출 사고에서 제 목숨을 구했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용접 기술자 로버트 스미스는 박진우 팀장 없으면 저희 공장은 하루도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절규했죠. 이들의 증언을 들으며 저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불법 체류나 비자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는 미국과 한국 간의 진정한 협력 관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외교적 실수였던 겁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미국 직원들 사이에는 이미 깊은 신뢰와 우정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를 하루아침에 깨뜨린 것이죠. 더욱 놀라운 건 지역사회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인 찰스 워커 할아버지가 9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지역 TV에 출연했습니다. 한국에서 함께 피 흘린 전우들의 후손을 이렇게 대할 수는 없다며 격정적으로 호소하는 모습이 전국적으로 방송됐죠.
이 방송은 미국 내 여론을 급속히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조지아주 현지에서 저는 급변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이민 단속 성과로 여겨졌던 이번 사건이 미국의 경제와 외교, 그리고 인도적 가치관까지 뒤흔드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한국 정부의 전세기 파견 소식이 알려지자 트럼프 행정부가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본부에서 급히 내린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측과의 접촉을 통해 사태를 수습하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저는 상황이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진 긴장감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한적했을 공항 로비가 기자들과 관계자들로 북적거리고 있었거든요. 공항에서 곧바로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수감된 곳을 직접 확인해야 했거든요. 구치소 앞에는 이미 한국 영사관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변호사들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구치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죠. 그들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심각한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구금된 한국인들 중 핵심 인물인 이철민 수석 엔지니어를 면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를 처음 봤을 때의 인상은 정말 강렬했어요. 구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고 차분한 모습이었거든요. 이철민은 LG에서 25년간 쌓아온 배터리 기술 노하우를 가진 진정한 전문가였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며 저는 이번 사건의 진정한 심각성을 이해하게 됐죠. 해밍턴 차관보님, 저희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곳에 왔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정식 요청으로 기술 지원을 위해 파견된 거예요. 하지만 하루아침에 불법 체류자 취급을 받게 됐네요. 이철민의 차분하지만 서운함이 묻어나는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박진우 생산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 SDI에서 20년 경력을 쌓은 그는 배터리 생산 라인의 모든 과정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는 베테랑이었어요. 저희가 없으면 공장이 멈춘다는 걸 미국 측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박진우의 표정에서 당혹감과 실망감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들의 구금으로 인한 즉각적인 파급 효과였습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3개의 배터리 공장이 모두 가동을 중단한 겁니다. 단순히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전문가가 없어진 거였죠. 배터리 제조 과정은 극도로 정밀하고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데 한국 기술자들이 그 핵심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테슬라 측에서는 당일 오후에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되는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 생산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었죠. GM과 포드도 마찬가지로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핵심인 전기차 부문이 한순간에 마비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본국에 긴급 보고했습니다. 단순한 이민 단속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전기차 산업 전체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조지아주만 해도 하루에 8천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12만 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했습니다라고 말이죠. 현장에서 만난 미국인 직원들의 증언은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공장 안전관리자 윌리엄 존스는 지난달 화학물질 누출 사고 때 이철민이 제 목숨을 구했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분이 즉각적으로 대응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화학 화상으로 큰 부상을 입었을 겁니다. 그런 분을 범죄자 취급하다니 말이 안 돼요라고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죠. 용접 기술자 로버트 스미스의 증언도 잊을 수 없습니다. 박진우 팀장님 없으면 저희 공장은 정말 하루도 제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배터리셀 용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변수들을 그분만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저희 미국인 직원들도 다 그분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정도예요. 이런 증언들을 들으며 저는 이번 사건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됐는지 깨달았습니다.
IC 당국은 단순히 숫자와 서류만 보고 판단했겠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던 거죠. 한국 기술자들은 미국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재들이었고 미국인 동료들과는 이미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본부로부터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내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25조 원 규모의 투자가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였죠. 이 소식이 월스트리트에 전해지자 관련 주식들이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주 지역 정치인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공화당 소속 주지사까지 나서서 한국 기술자들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너무나 직접적이고 심각했기 때문이죠. 그날 밤 저는 워싱턴 본부에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한 이민 문제를 넘어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외교적 신뢰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발전했습니다. 조속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더 큰 외교적 파장이 예상됩니다라고 결론지었죠. 이튿날 아침, 저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밤사이 국제사회의 반응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유럽 각국과 아시아 주요국들이 한국을 지지하는 성명을 연이어 발표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국제적 연대는 제가 외교관으로 일하면서도 흔히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한 이민 정책 문제가 아니라 국제 질서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거죠. 독일 경제부 장관이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독일은 한국의 우수한 기술자들을 언제든 환영한다. 우리는 인재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발표했죠. 이는 명백히 미국을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독일의 폭스바겐과 벤츠 등 주요 자동차 기업들도 즉시 한국 배터리 기술자들과의 협력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특히 폭스바겐은 한국 기술진들을 위한 특별 채용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며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일본의 반응도 예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평소 한국과 복잡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미국과 같은 실수는 하지 않겠다며 한국 기술자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거든요. 토요타와 혼다 등 일본 자동차 업계도 한국 배터리 기술진과의 협력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토요타 회장은 직접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며 미국의 조치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중국의 움직임이었어요. 중국 정부는 즉시 한국 기술자들에게 최고 수준의 대우를 제공하겠다는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베이징 현지에서는 한국 기술자들을 위한 특별 비자 제도까지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죠. 심지어 상하이와 선전에 한국 기술자 특별 거주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나왔어요. 이는 미국에게는 정말 악몽 같은 시나리오였습니다. 핵심 기술이 경쟁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네덜란드의 ASML과 대만의 TSMC까지 한국 지지에 동참했습니다. ASML 최고 경영자는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 정치적 이유로 우수한 인재를 탄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어요. TSMC도 한국 배터리 기술과의 협력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미국을 압박했죠. 특히 TSMC는 미국 내 불안정한 환경보다는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추구하겠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저는 이런 국제사회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동맹국들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민 정책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특히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스스로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됐습니다라고 긴급 상황을 전달했죠. 더욱 심각한 건 한국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25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이는 조지아주뿐만 아니라 텍사스, 미시간 등 여러 주에 계획된 배터리 공장과 연구센터, 건설을 모두 중단한다는 의미였죠. 이 소식이 월스트리트에 전해지자
대패닉이 시작됐습니다. 관련 주식들이 연쇄적으로 폭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테슬라 주가는 하루 만에 15%나 떨어졌습니다. GM과 포드도 각각 12%, 10%씩 급락했어요.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배터리 기업 주가들이 20% 이상 폭락하며 투자자들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죠. 한 하루 만에 관련 업계 시가총액이 3천억 달러 이상 증발한 것으로 추산됐어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선 것도 이때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배터리 기술 없으면 테슬라도 없다. 정치적 어리석음이 혁신을 파괴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올렸어요. 이 트윗은 순식간에 수백만 명이 리트윗하며 전 세계적 이슈가 됐죠. 머스크는 연이어 미국이 스스로 경쟁력을 포기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워렌 버핏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CNBC 인터뷰에서 한국 없이는 미국 경제도 위험하다. 이런 단기적 정치 계산이 장기적 경제 이익을 해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어요. 미국 최고의 투자자가 공개적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버핏은 투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런 예측 불가능한 정책으로는 누구도 미국에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실리콘밸리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어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한국 기술자 문제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죠. 구글 최고 경영자는 다양성과 포용성이 혁신의 원동력이라며 우회적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했어요. 저는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본부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경제계 총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가 하락을 넘어서 미국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자체가 위협받고 있어요. 특히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기업들이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도 입수했습니다라고 경고했죠. 한국 내 여론도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한국의 주요 언론들이 연일 미국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쏟아냈어요. 특히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미국 제품 불매 운동까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폰과 테슬라 판매점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는 모습이 전 세계로 중계됐죠.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미국 여행 금지, 미국 브랜드 구매 거부 등의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를 차지했어요.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디스는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이 국제 투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미국 투자 등급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했어요. 스탠더드 앤 푸어스도 비슷한 우려를 표명했죠. 특히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 장기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유럽연합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 확대를 위한 특별협정 체결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는 명백히 미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각각 한국 기술자들을 위한 특별 비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영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던 영국은 즉시 한국과의 포스트 브렉시트 특별 협력 관계를 제안했어요. 영국 총리는 영국은 인재를 환영하는 나라라며 미국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줬죠. 저녁 무렵 저는 조지아주 현지에서 한국 영사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매우 단호했어요. 이번 일은 단순히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미국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양국 관계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죠. 한국 측은 이미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본부로부터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 중 일부가 동맹국 간 인재 교류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는 거예요.
이는 미국의 일방적 조치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됐습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고 있다는 정보였어요. 캐나다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한국 기술자들을 위한 긴급 취업 비자 프로그램을 발표했어요. 토론토와 밴쿠버에 한국 기술자들을 위한 특별 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도 했죠. 이는 미국의 실책을 틈타 우수 인재를 유치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도 동참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한국 기술자들을 위한 특별 이민 프로그램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축소되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국제적 고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민 정책 실수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전체를 위협하는 외교적 재앙으로 번지고 있어요. 조속한 정책 전환이 없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동맹국들이 우리를 대체할 수 있는 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있으며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라고 결론지었죠.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조지아주 현지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미국인들 스스로가 이번 사건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몇몇 공장 직원들의 개별적인 항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풀뿌리 차원의 저항은 제가 외교관으로 일하면서도 처음 보는 현상이었어요. 가장 먼저 나선 건 바로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미국인 동료들이었습니다. 공장 안전관리자인 윌리엄 존슨이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증언을 했거든요. 이철민이 지난달 화학물질 누출 사고에서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정말 위험했는데 이철민이 즉각적으로 대응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심각한 화학 화상을 입었을 겁니다. 그런 분을 범죄자 취급하는 게 말이 됩니까? 윌리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어요. 용접 기술자 로버트 스미스의 증언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박진우 팀장님 없으면 저희 공장은 정말 하루도 제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배터리셀 용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변수들을 그분만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온도, 압력, 습도까지 모든 걸 고려해서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그 기술을 배우는 데만도 몇 년이 걸렸어요. 저희 미국인 직원들도 다 그분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로버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생산라인 책임자인 제시카 윌슨의 증언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 기술자분들은 단순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미국 직원들을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도 박진우 팀장님이 직접 안전수칙을 다시 점검해 주시고 위험한 작업은 다른 사람이 대신하도록 배려해 주셨거든요. 그런 분들을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만드는 게 정말 말이 안 됩니다. 품질관리팀의 마이클 브라운은 더욱 기술적인 측면에서 증언했어요. 이철민 수석 엔지니어님의 배터리 셀 분석 능력은 정말 경이로워요. 미세한 결함도 놓치지 않고 찾아내서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셨거든요. 지난 분기에만 해도 3번이나 잠재적 폭발 위험을 사전에 발견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분 없으면 저희 공장은 정말 위험한 상태가 될 겁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전쟁 참전 용사 찰스 워커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9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지역 방송국을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요청한 거예요. 나는 1950년 한국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때 한국 군인들과 함께 피를 흘렸어요. 서로의 목숨을 지켜주며 싸웠던 그 전우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 기술자들을 이렇게 대하는 건 그때 함께 싸웠던 전우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찰스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국 방송으로 나갔을 때 많은 미국인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이 방송 이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이 연쇄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기 시작했거든요.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도 동참했어요.
우리는 한국과 함께 피를 흘린 동맹입니다. 이런 식으로 동맹을 대하는 건 미국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입니다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이 발표됐죠. 지역 교회들의 움직임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조지아주 최대 규모의 침례 교회인 세인트 마이클 교회에서 먼저 나섰어요. 목사님이 주일 예배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며 한국 기술자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지역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입니다. 법적 지위가 어떻든 그들을 인도적으로 대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죠. 가톨릭 교회들도 동참했습니다. 애틀랜타 대교구에서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한국 기술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심지어 유대교 회당과 이슬람 모스크까지 연대 성명에 동참했습니다. 종교를 초월한 연대였던 거죠. 학교들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조지아 공과대학교 학생회에서는 한국 기술자들과의 연대를 표명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기술과 학문에는 국경이 없다. 정치적 이유로 우수한 인재를 탄압하는 것은 학문적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에모리 대학교, 조지아 대학교 등 주요 대학들도 잇따라 비슷한 성명을 발표했죠. 고등학교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노스사이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기술자들을 위한 연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일하는 공장을 지켜준 분들입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라고 한 학생이 연설했을 때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지역 소상공인들의 참여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자주 이용하던 식당, 편의점, 세탁소 등의 사장들이 모여서 우리 고객들을 돌려달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에 참여했어요. 그분들은 정말 예의 바르고 친절한 고객들이었습니다. 팁도 후하게 주시고 항상 감사 인사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런 분들이 범죄자라니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한 식당 사장이 말했죠. 노동조합들의 움직임은 더욱 조직적이었습니다. 조지아주 자동차 노동자 연합에서는 한국 기술자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파업을 예고했어요. 그분들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은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준 동료들입니다. 우리는 동료를 버리지 않습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죠. 미국 내 한인 사회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에서는 긴급 모금 운동을 시작했어요. 변호사비와 생활비 지원을 위한 모금이었는데 하루 만에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한인들이 기부에 동참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다른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연대였습니다. 중국계, 일본계, 베트남계, 인도계 미국인 단체들이 모두 한국 기술자들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오늘은 한국인이지만 내일은 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차별적 처우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메시지였습니다. 지역 의료진들의 참여도 주목할 만했어요. 애틀랜타 종합병원 의료진들이 한국 기술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구금 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우려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분들 중에는 고혈압, 당뇨병 등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들의 자발적 참여도 이어졌어요. 조지아주 변호사협회에서는 무료 법률 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부터 인권 변호사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어요.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권리를 보장받아야 해요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풀뿌리 차원의 움직임들을 본부에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여론이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부 정책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특히 실제로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증언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인도주의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지역 언론들의 보도 방향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불법 체류자 단속 성과로 보도했던 언론들이 이제는
무고한 기술자들의 인권 침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 시작했거든요.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은 연일 사설에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고 지역 방송국들도 매일 관련 뉴스를 톱으로 다뤘어요. 소셜미디어의 영향력도 컸습니다.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한국 기술자들을 지지하는 해시태그가 확산됐어요. 미국인들이 직접 찍은 한국 기술자들과의 일상 사진들이 대량으로 올라왔죠. 우리 선생님들을 돌려달라. 진짜 범죄자는 따로 있다 같은 메시지들이 넘쳐났습니다. 심지어 할리우드 유명인들도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조지아주에서 영화를 촬영했던 배우들이 한국 기술자들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올렸거든요. 예술과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 창의적 인재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스포츠계의 참여도 인상적이었어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야구팀에서는 다음 경기에서 한국의 날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애틀랜타 팰컨스 미식 축구팀도 비슷한 연대 행사를 계획한다고 했죠. 스포츠는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친구들과 함께합니다라는 메시지였어요. 여성 단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했습니다. 조지아주 여성연합에서는 구금된 한국 기술자들의 가족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특히 임신한 부인들과 어린 자녀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고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라고 성명에서 밝혔죠. 그날 밤 저는 본부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미국 내부에서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계산을 넘어선 인도적 각성입니다. 풀뿌리 차원에서 시작된 이 움직임은 정치권에도 큰 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넷째 날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저는 조지아주 현지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직접 목격하게 됐는데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단순히 배터리 공장 세 곳이 멈춘 게 아니라 전체 지역 경제가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제가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경제 위기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지켜본 건 처음이었어요. 먼저 조지아주의 직접적인 피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8천만 달러씩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배터리 공장 세 곳이 완전히 가동을 중단하면서 일일 생산량이 제로가 된 거죠. 이는 단순히 매출 손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거든요. 12만 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직접 고용된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부품 공급업체, 운송업체, 청소업체, 급식업체까지 모든 관련 업종이 타격을 받은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이런 상황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공장 앞 주차장이 텅 비어 있고 평소 북적거리던 주변 상가들도 한산해진 모습이었죠. 지역 주민들의 절망적인 호소는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공장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데이비드 존스라는 근로자는 한국인들 없으면 우리도 실업자가 됩니다. 집 대출도 있고 아이들 학비도 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의 아내 마리아는 우리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예요. 정치적 계산 때문에 무고한 가정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라고 호소했죠. 공장 근처 식당을 운영하는 톰 윌리엄스는 더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평소 하루에 300명 정도의 고객이 오는데 한국 기술자들이 구금된 이후로는 50명도 안 와요. 매출이 80% 이상 줄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문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식당에서 일하던 웨이트리스 3명이 이미 해고됐다고 했습니다. 주변 편의점과 주유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공장이 멈추면서 트럭 운송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이는 곧바로 연료 판매량 감소로 이어졌거든요. 한 주유소 사장은 하루 매출이 평소의 3분의 1로 줄었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대기업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메시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배터리 기술 없으면 테슬라도 없다.
정치적 어리석음이 혁신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 메시지가 올라온 직후 테슬라 주가가 또 다시 급락했습니다. 순식간에 수백만 명이 이 글을 공유하며 전 세계적 이슈가 됐죠. 머스크는 연이어서 더욱 강력한 메시지들을 올렸어요. 미국이 스스로 경쟁력을 포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중국에게 기술 패권을 내줄 수밖에 없다. 정치가 혁신을 죽이고 있다 같은 직격탄들이었습니다.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다름없었어요. 워렌 버핏의 발언도 파장이 컸습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 전문 방송인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없이는 미국 경제도 위험하다. 이런 단기적 정치 계산이 장기적 경제 이익을 해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미국 최고의 투자자가 공개적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버핏은 더 나아가 구체적인 경고도 했어요. 투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런 예측 불가능한 정책으로는 누구도 미국에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치주의와 일관성이 투자의 기본 전제인데 이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 발언은 월스트리트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의 상황도 절망적이었어요. 두 회사 모두 전기차 생산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제너럴 모터스는 조지아주 공장에서 생산되는 배터리 없이는 올해 전기차 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어요. 포드도 배터리 공급망 차질로 인한 생산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했죠. 이런 발표들이 나오자 자동차 업계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관련 주식들이 연쇄적으로 폭락하기 시작했거든요. 테슬라는 사흘 만에 23%나 떨어졌고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도 각각 18%, 16%씩 급락했어요. 배터리 전문 기업들은 더욱 심각해서 30% 이상 폭락한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투자은행들이 연쇄적으로 전기차 관련 주식들의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전기차 산업의 구조적 위기라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모건 스탠리도 배터리 공급망 붕괴 위험을 경고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실리콘밸리의 반응이었습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들은 직접적으로 한국 기술자 문제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죠. 구글 최고 경영자는 다양성과 포용성이 혁신의 원동력이라며 우회적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했어요. 애플도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가 기술 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발 더 나아가 정치적 이유로 기술 협력을 제한하는 것은 인류 전체의 손실이라고 했죠. 벤처 캐피털들의 움직임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주요 벤처 캐피털들이 한국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이는 미국 정부 정책에 대한 우회적 항의이자 동시에 실질적인 투자 전략 변화였습니다. 세쿼이아 캐피털은 한국 배터리 기술 스타트업에 10억 달러 투자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안드레센 호로위츠도 아시아 기술 인재들과의 협력 확대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불안정한 환경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의 경고도 이어졌습니다. 무디스는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이 국제 투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관련 기업들의 신용 등급 재검토를 시사했어요. 스탠더드 앤 푸어스도 정책 일관성 부족이 장기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피치 레이팅스는 더욱 구체적인 경고를 했어요. 미국 전기차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핵심 기술 인력에 대한 정치적 탄압은 산업 생태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경제적 파장들을 종합해서 본부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단순한 이민 정책 문제가 경제적 재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만 해도 하루 8천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12만 개 일자리가 위험에 처했어요. 전국적으로는 수조 달러 규모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특히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투자자들의 반응도 심각했습니다. 런던, 프랑크푸르트, 도쿄, 홍콩 등 주요 금융시장에서 미국 관련 투자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었어요. 특히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던 연기금들과 국부펀드들이 미국 투자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미국 내 정책 불확실성을 고려한 투자 전략 재검토를 발표했고, 싱가포르 정부투자공사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어요. 이는 미국 경제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본부에 상세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경제적 피해가 예상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한국과의 관계 회복 차원을 넘어서 미국 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문제가 됐어요. 조속한 정책 전환 없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닷새째가 되자 조지아주 현지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광경을 목격하게 될 줄 몰랐어요. 미국인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서 우리 선생님들을 석방하라는 대규모 시위를 벌인 거였습니다. 구치소 앞 광장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든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모여들었어요. 이런 자발적인 연대 시위는 제가 외교관으로 일하면서도 처음 보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시위는 아침 6시부터 시작됐어요.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은 배터리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미국인 동료들이었습니다. 윌리엄 존슨 안전관리자가 선두에 섰고, 로버트 스미스 용접기술자, 제시카 윌슨 생산라인 책임자 등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분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그들은 손수 만든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들을 돌려달라.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 함께 일한 동료를 버리지 않는다 같은 메시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국어로 쓰인 플래카드들이었어요. 이철민 선생님 사랑해요. 박진우 팀장님 고마워요. 같은 문구들을 미국인들이 직접 한글로 써서 들고 나온 거죠. 비록 맞춤법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한 미국인 직원은 구글 번역기로 하루 종일 연습해서 썼다며 웃었어요. 오전 10시쯤 되자 시위 규모가 급격히 커졌습니다. 공장 직원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학생들, 종교인들까지 합류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족 단위로 참석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어린 아이들이 작은 태극기를 흔들며 코리아 프렌즈라고 외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세인트 마이클 교회에서 온 신도들만 200여 명이 넘었어요. 목사님이 직접 선두에 서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한국 기술자분들은 우리의 소중한 이웃입니다. 그분들이 어려울 때 함께해야 하는 게 진정한 기독교 정신이에요 라고 말했죠. 가톨릭 성당에서도 대규모 신도들이 참석했어요. 수녀님들도 함께 와서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수녀님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국적이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해요라고 말했어요. 조지아 공과대학교에서 온 학생들의 참여도 눈에 띄었습니다. 학생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연설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우리는 미래의 엔지니어가 될 학생들입니다. 한국 기술자분들은 우리의 선배이자 롤모델이에요. 그분들로부터 배우고 싶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기술과 학문에는 국경이 없어야 해요. 고등학생들의 참여도 활발했어요. 노스사이드 고등학교 학생들이 만든 응원 구호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코리아텍, 우리 함께. 배터리 만드는 우리 선생님. 같은 구호를 영어와 한국어로 번갈아 외쳤어요. 학생들이 직접 태극기를 그려서 들고 나온 것도 감동적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의 참여는 더욱 조직적이었어요. 조지아주 자동차 노동자 연합에서 300여 명이 단체로 참석했습니다.
조합위원장이 연설에서 노동자에게 국경은 없다. 우리는 모두 같은 꿈을 가지고 일하는 동료들이다. 한국 기술자들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은 게 아니라 함께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준 파트너들이다라고 강조했어요. 미국 내 한인 사회의 참여도 뜨거웠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한인들이 몰려왔어요. 한인 식당 사장들은 시위 참가자들을 위해 무료 도시락을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어려울 때 함께 해야죠. 미국 친구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라고 한 식당 사장님이 말했어요. 한국문화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한국 전통음악 공연팀이 와서 아리랑을 연주했는데 미국인들도 함께 따라 부르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어떤 미국인은 아리랑은 슬픈 노래라고 들었는데 지금 상황과 너무 맞는 것 같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다른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연대도 인상적이었어요. 중국계, 일본계, 베트남계, 인도계 미국인 단체들이 모두 참석해서 한국 기술자들을 지지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 협회 회장은 오늘은 한국인이지만 내일은 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차별적 처우에 함께 맞서야 한다고 말했어요. 베트남계 미국인들의 참여는 특히 의미가 깊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분들이 난민 출신이었거든요. 우리도 한때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그때 미국이 우리를 받아줬는데 지금은 왜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 베트남계 할머니가 말했어요. 인도계 미국인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온 인도계 엔지니어들이 기술자들은 하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우리도 비자 문제로 고생했던 적이 있다. 우수한 기술자들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건 옳지 않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참여도 활발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단골이었던 식당, 편의점, 세탁소, 이발소 사장들이 우리 고객들을 돌려달라는 피켓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 이발소 사장은 이철민 고객님은 매달 정기적으로 오셨어요. 정말 예의 바르고 팁도 후하게 주셨죠. 그런 분이 범죄자라니 말이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의료진들의 참여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애틀랜타 종합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단체로 참석했어요. 응급실 의사인 사라 존스는 그분들 중에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구금 시설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의료진으로서 그냥 지켜볼 수 없어요라고 말했어요. 변호사들의 자발적 참여도 이어졌습니다. 조지아주 변호사협회에서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이 와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했어요.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적법한 절차와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일관된 메시지였습니다. 여성 단체들의 움직임도 감동적이었어요. 조지아주 여성연합에서는 구금된 기술자들의 가족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임신한 부인들과 어린 자녀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고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성명에서 밝혔죠. 퇴역 군인들의 참여도 의미가 깊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찰스 워커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여러 세대의 참전용사들이 함께했어요. 걸프전 참전용사인 제임스 밀러는 우리는 세계 각지에서 동맹들과 함께 싸웠다. 그 동맹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후 3시쯤에는 시위 규모가 최고조에 달했어요.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치소 앞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들이 함께 부른 아메이징 그레이스와 아리랑이 어우러지는 장면은 정말 잊을 수 없었어요. 종교와 문화를 초월한 진정한 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하며 본부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한국 기술자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미국 사회의 양심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다양한 계층, 인종, 종교가 하나로 뭉쳐서 정의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의 힘 앞에서 정부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가 질 무렵 시위대는 조용히 해산했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됐어요. 내일도 나올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자유로워질 때까지 계속할 거예요라는 다짐들이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미국 사회의 진정한 모습을 본 하루였어요. 엿새째 되는 날, 드디어 워싱턴에서 결정적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긴급 청문회가 열렸는데 저도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어요. 청문회장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와 달리 양당 의원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고 방청석도 가득 찼어요. 언론진들의 관심도 폭발적이었죠. 청문회는 오전 9시에 시작됐습니다. 위원장이 개회사에서 이번 사건은 미국의 외교 정책과 인권 의식을 시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어요. 우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선 건 ICE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신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진행됐지만 그의 증언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번 한국인 기술자 연행은 철저히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됐습니다. 상부에서는 성과를 보여달라는 압박이 계속 있었고 실적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체포한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구체적인 내부 문서들이 공개된 거였습니다. 한국인 집중 단속이라는 제목의 내부 지시문이 화면에 나타났을 때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어요. 대상자의 실제 법적 지위보다는 가시적 성과를 우선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거든요. 이는 명백히 적법 절차를 무시한 지시였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계속해서 폭탄 증언을 쏟아냈어요. 현장 요원들도 이번 작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대상자들이 모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입국한 기술자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상부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양심상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의 반응이 특히 주목할 만했어요. 평소 강경한 이민 정책을 지지했던 텍사스 출신 톰 크루즈 의원이 이건 이민 정책 문제가 아니라 동맹국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한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한국 전쟁 때부터 함께 피를 흘린 혈맹이에요. 그런 나라의 기술자들을 이렇게 대하는 건 미국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플로리다 출신 공화당 의원인 마르코 로드리게스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이번 사건으로 미국이 얻은 게 뭡니까? 한국과의 관계는 파탄났고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이고 국제적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말이에요. 그는 정치적 쇼를 위해 국익을 희생시킨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더욱 신랄했어요. 캘리포니아 출신 낸시 펠로시 의원은 이는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미국이 추구해온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녀는 즉각적인 사과와 배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뉴욕 출신 척 슈머 의원은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했습니다. 미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제대로 검토했습니까? 한국 기업들의 투자 중단으로 인한 손실이 얼마인지 계산해봤습니까? 그는 경제적 자해 행위라고 혹독하게 비판했어요. 제가 증인으로 나섰을 때는 청문회장의 분위기가 이미 완전히 바뀐 상태였습니다. 저는 조지아주 현장에서 목격한 상황들을 상세히 증언했어요. 미국인 동료들이 한국 기술자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없이는 공장이 돌아갈 수 없다는 게 현장에 일치된 의견이었어요. 특히 안전사고 예방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철민 수석 엔지니어가 화학물질 누출 사고에서 미국인 동료의 생명을 구한 일, 박진우 팀장이 폭발 위험을 사전에 발견해서 대형 참사를 막은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이런 분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역사회의 반응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고했어요. 한국전쟁 참전 용사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든 계층이 한국 기술자들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종교와 인종을 초월한 연대가 이뤄졌어요.
이는 미국 사회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청문회 중반쯤 더욱 폭탄적인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CNN, 워싱턴 포스트 등 주류 언론사들이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였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석방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8%에 달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58%가 석방에 찬성한다고 답한 거였어요. 트럼프 지지층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강경파들은 여전히 정부 정책을 지지했지만 상당수가 이번만큼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조업 지역 유권자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우리 일자리를 지켜주는 사람들을 왜 내쫓으려 하냐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목소리였어요. 종교계의 영향력도 컸습니다. 전미 기독교 협의회에서 인도적 차원의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보수적인 남침예교 총회까지 이웃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며 석방을 지지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교황청 차원에서 우려를 표명했고 유대교와 이슬람교 지도자들도 연대 성명에 동참했어요. 학계의 반발도 거셌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총장들이 공동으로 학문과 기술 교류의 자유를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스탠포드 대학,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등 주요 공과대학들도 기술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압력도 계속됐어요. 주요 기술 기업들의 최고 경영자들이 연쇄적으로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벤처 캐피털들은 한국 기술 투자 확대를 공식화하며 우회적으로 정부를 압박했어요. 청문회 말미에 위원장이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명백한 정책 실패입니다. 적법 절차의 무시, 동맹국에 대한 신뢰 파괴, 경제적 손실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낳았어요. 즉각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한국 기술자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어요. 표결 결과는 찬성 38표, 반대 2표, 기권 2표였습니다. 압도적인 찬성이었죠. 청문회가 끝난 직후 백악관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통령 참모들이 정책 전환 불가피라는 의견을 올렸다고 해요. 특히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론의 압박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본부에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정치권 전체가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론도 완전히 뒤바뀌었고 경제계와 시민사회의 압력도 절정에 달했어요. 더 이상 현재 정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백악관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저는 워싱턴에서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거예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강경하고 자신만만했던 그의 표정에는 당황스러움과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제가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이렇게 급작스러운 정책 전환을 목격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오전 11시에 시작됐어요. 트럼프는 연단에 서자마자 평소와는 전혀 다른 톤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우리는 70년 넘게 함께해온 혈맹 관계입니다. 이런 발언은 지금까지의 그의 행보와는 정반대였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불법 체류자 척결을 외쳤던 그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기술자들의 구금 사건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계속했어요. 이들은 미국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며 우리와 함께 일하는 소중한 파트너들입니다. 이는 사실상 백기투항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강경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신호였거든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CNN 기자가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트럼프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우리는 항상 최선의 결정을 내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면 정책도 조정될 수 있어요라고 애매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과 말투에서는 분명한 후퇴의 기색이 보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자는 더욱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을 언제 석방할 계획입니까? 트럼프는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석방 계획을 공식화한 발언이었어요. 폭스뉴스 기자마저 이번 정책 변화가 중국의 압박 때문이냐는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트럼프는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이는 순전히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부인했지만 설득력은 떨어져 보였어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거든요. 국내외 압력에 굴복한 거라는 걸 말이에요.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법무부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에 대한 단계적 석방을 즉시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로 임신한 부인을 둔 기술자들과 건강상 문제가 있는 분들부터 우선 석방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일주일 내로 모두 석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어요. 저는 즉시 조지아주로 향했습니다.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했거든요. 구치소 앞에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 영사관 직원들, 변호사들, 그리고 그동안 연대해왔던 미국인 동료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두 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기쁨이 가득했어요. 오후 2시경, 드디어 첫 번째 석방자들이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건 이철민 수석 엔지니어였어요. 그가 구치소 문을 나서는 순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이철민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진우 생산팀장도 곧이어 나왔어요. 그를 보자마자 윌리엄 존슨 안전관리자가 달려가서 포옹했습니다. 박 팀장님,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두 사람이 껴안고 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함께 일했던 미국인 동료들이 하나둘씩 다가와서 인사를 나누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석방된 한국 기술자들은 한결같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미국 친구들이 우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줘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지해준 마음을 평생 잊지 않겠어요라고 이철민이 대표로 말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주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입장은 여전히 신중했어요. 한국 영사관 관계자는 석방은 다행스럽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적 보장이 없으면 투자 재개는 어렵다는 게 한국 측의 일관된 입장이었어요. 삼성과 LG 등 한국 기업들도 조건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직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미국 정부의 구체적인 보장책이 나와야 투자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어요. 25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석방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관련 주식들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는 하루 만에 12% 올랐고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도 각각 9%, 7%씩 상승했어요.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더욱 크게 올라서 20% 이상 급등한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즉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상식이 승리했다. 이제 다시 혁신에 집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올렸어요. 워렌 버핏도 현명한 결정이라며 환영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전체가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위기였어요. 국제사회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 동맹국들이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중국도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우회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인권과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치하했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석방 이틀 후 이철민의 부인이 무사히 아들을 출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헨리로 지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이름을 따서 지어준 거였거든요. 이철민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도와준 해밍턴 차관보님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설명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조지아주 지역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헨리를 위한 베이비 샤워 행사를 열었어요. 미국인 동료들이 직접 선물을 준비하고 지역 교회에서 축복 기도회를 열어줬습니다. 한국인과 미국인이 하나가 되어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재투자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보장책이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했어요. 법적 지위의 명확화, 비자 제도 개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이 그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어요. 국무부에서는 한마이너스미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도 이민 정책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상황이 일단락됐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한국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며 이번 사건으로 미국의 외교적 위상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사회의 양심과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조지아주를 떠나기 전에 이철민과 박진우를 만나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철민은 이번 일을 통해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어려울 때 함께해주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미국 친구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을 평생 잊지 않겠어요. 박진우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기술과 인재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상호 존중만이 진정한 협력의 기초라는 것도 배웠고요. 앞으로도 미국 동료들과 함께 더 좋은 기술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돌아보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정치적 계산이나 단기적 이익보다는 인간적 가치와 장기적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실의 힘, 양심의 소리가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